반갑습니다. 두한국 연대기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3분의 2가 지났네요. 벌써 전체가 12개 강좌인데 그중에 벌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먼저 정리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제목이 또 다른 분열이었습니다. 이미 두한국 연대기라는 강의에는 남북 왕국이 나눠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남쪽을 뭐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시기에는 북쪽이 또 다르게 나뉘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길르앗 지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길르앗 지역에서 서쪽을 넘보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게 된 데는 바로 그 직전에 이 길르앗 지역이 그동안은 아람족의 영역이었지만 이 아람족으로부터 길르앗 지역을 수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하나의 나라가 되면서 약간은 조금 이질적인 문화와 역사 그리고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두 세력이 합쳐지면서 갈등이 발생을 했던 거죠. 어 예후 왕조가 북부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후 왕조가 5대 만에 사라지고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 때에 아마도 이 길르앗 쪽 세력으로 추정되는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 북부 왕국의 스가랴를 죽이고서 새로운 왕이 됩니다. 살룸은 길르앗에서 인제 수도인 사마리아로 왔었겠죠. 근데 이 살룸이 등장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이 아마 기존의 세력이었을 것이고 그 기존의 세력의 대표자였던 므나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살룸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죠. 그러자 분노한 길르앗 세력, 자신들의 대표자가 죽었으니까요. 그것에 반발해서 새롭게 나타난 인물이 베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와 므나헴이 동시에 아마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정권을 세우고서. 그러니까 북부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진 거죠.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호세아서 같은 데를 보면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부 어떤 이곳에 있던 정치 세력을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마도 에브라임은 이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걸로 봐서 므나헴 정권을 말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베가 정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표현이 아시리아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고 했었죠. 므나헴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의 므나헴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베가는 오므리의 집의 통치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기록을 봐도 이 므나헴과 베가가 아마도 거의 같은 시기에 경쟁하는 정권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가는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되자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서 다시 한번 북부 왕국을 재통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한편 북부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이 남쪽에서는 우시야 또는 아사랴가 다스리는 오랫동안의 통치가 평온함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시야 통치 말기에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이 발생했다라는 묘한 기록이 보이죠. 이건 아마도 우시야가 성전까지도 자신의 어떤 영향력에 좀 더 강한 그립감을 가지려고 시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그것이 성전 세력의 반발을 샀고요. 그래서 우시야 말년에는 제대로 된 통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섭정을 했었다. 뭐 요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 43 페이지 보시면요. 8장 대혼돈입니다. 네. 정말 오늘 배우게 될 이 부분은 정말 완전 콩가루 집안, 완전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 그리고 역대하 27장에서 28장이고요. 오늘 배워볼 연대는 BC 750년에서 732년까지입니다. 750년 하면 요담이 섭정을 시작했던 시기이고요. 732년은 북부왕국의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던 그때까지입니다.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왕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고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뎃,
미가라는 선지자들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 남부강국의 왕들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연대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4페이지에 보시면 이 시기에 아시리아 왕들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BC 811년부터 627년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4명의 왕, 그러니까 아단 니라리 3세부터 아슈르 니라리 5세까지 이 4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기간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과 겹칩니다. 여로보암 2세가 793년부터 753년까지 다스렸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여로보암 때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으니까 그 요나 선지자가 이 왕들 중에 이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을 시기에 아시리아에 갔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했었습니다. 자, 이 시기 아시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왕의 힘이 매우 약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장군 어떤 신하의 힘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기에 그 왕의 실권이 거의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들도 엄청나게 일어났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었고요. 기근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반란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뭐 반란, 신하들의 이런 일들 뭐 그런 것들이죠. 당연히 아시리아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 버리니까 전통적으로 아시리아가 힘을 좀 키우면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는데 이 서쪽으로 군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가 워낙에 혼란해졌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을 단숨에 바꿔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티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나오죠. 이 티글랏 빌레셀 3세가 나타납니다. 기록을 보면 아시리아 쪽 기록을 보면 그 교재도 나오지만 BC 746년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에서 제국 여기저기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 이듬해인 745년이 되면 티글랏 빌레셀 3세가 모든 권한을 손에 쥐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글랏 빌레셀의 아버지는 선왕이 아니에요. 거기 정리된 연대표 보시면 44표 보시면 아슈르 니라리 5세가 745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티글랏 빌레셀 3세가 바로 이어봤는데 티글랏 빌레셀 3세와 그 이전의 왕이었던 아슈르 니라리 5세와 사이에 혈연 관계가 일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 방계 왕족 출신인 것 같긴 한데 티글랏 빌레셀가 바로 직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묘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계승됐는지도 묘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그 745년에 6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반란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티글랏 빌레셀 3세가 그 반란들을 진압하면서 힘을 굉장히 키웠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왕권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반란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고 아시리아의 왕이 된 티글랏 빌레셀 3세. 자, 내부의 어떤 불안한 그런 일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란이 뭐 진압됐다고 해서 이제 그쪽은 평안해지고 왕에 충실한 신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란을 여기저기 진압했으면 여전히 거기에서도 그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부의 어떤 부글부글 끓는 불만 세력들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걸 외부로 시야를 돌리는 거죠. 실제로 티글랏 빌레셀 3세는 거의 매년 여기저기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냄으로써 관심사를 밖으로 돌리는 거고 또 그렇게 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쟁을 통해서 성과를 얻으면 그렇게 얻은 경제적인 물질들 그런 것들을 제국의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불만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743년인데 거기 교재에도 나오죠. 743년의 원정을 통해서 이 시리아 지역의 대부분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734년부터 32년까지의 그 원정을 통해서는 그 아래쪽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까지도 아시리아의 사실상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티글랏 빌레셀 3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살마네셀 5세입니다.
이 살만에셀 5세 때 북부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길랏 세력의 대표자였던 베가와 그리고 구귀족 세력의 대표였던 므나헴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아시리아의 침범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이 두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므나헴은 힘센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지. 굴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베가는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항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생각해보면 이 길랏 지역 자체가 워낙에 오랫동안 아람족의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부 세력, 외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 내부의 결속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던 쪽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주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 므나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뭘 할 게 뭐 있어. 일단 권력만 유지하면 되지. 내가 정권만 잡고 있으면 되지. 아마 그런 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 성경 보면요. 교재 44페이지 하단에 열왕기하 15장을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리아가 이 북부 지역 시리아 지역을 공격한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계속 넘어왔는데요. 그때 성경을 보면 불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불이 바로 티글랏빌레셀 3세를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티글랏빌레셀은 왕이 되면서 취한 왕명이고요. 그 이전에 즉위하기 이전에는 아시리아 쪽 기록에 보면 푸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불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티글랏빌레셀 3세가 넘어왔더니 므나헴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20절을 읽었는데 19절을 보면 므나헴이 바쳤던 것이 얼마였냐면 은 1000달란트였습니다. 은 1000달란트. 이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왕이 가진 재산으로 당연히 지불하진 않았겠죠. 20절에 보니까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들에게서 강탈해서 50세겔씩 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300만 세겔입니다. 300만 세겔. 근데 이걸 부자들에게 50세겔씩 내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만 세겔을 50세겔씩 나누면 얼마에게 징수했냐면 6만 명에게 징수를 해야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왕국의 백성들 중에 돈 낼 만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엄청난 금액을 내야만 했다라는 거죠. 한 세겔 정도 하면 하루 일당 정도 되니까 이건 꽤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물론 세겔이 시대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곤 합니다만 45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이때 그 아시리아 왕궁 벽에 새겨진 그 기록을 보면 그에게 조공을 바친 왕들의 이름 중 하나로 므나헴과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남쪽의 아사랴, 우시아죠. 이 아사랴와 므나헴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아시리아 쪽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때문인지 북부 왕국의 그 더 북쪽 이 시리아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때 이스라엘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타격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에 므나헴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어쨌는지 처음부터 나이가 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인 브가히야가 새롭게 왕이 됩니다. 브가히야는 생각해보면 이제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바쳤으니까. 아시리아가 조공을 바쳤는데 또 때리진 않겠죠.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덕분에 이 북부의 뭐 아람 같은 세력들이 힘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공격을 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시리아 덕분에. 그러자 이제 브가히야가 이 동쪽의 중심으로 했던 이 베가와 한판을 붙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양측은 아마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것 같은데요. 승자는 오히려 베가 쪽이었습니다. 이 길랏 정권이 12년 만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부 왕국을 재통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11개 15장 27절에 나오는 아사랴 52년입니다. 아사랴는 이 해에 별궁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또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그 해이기도 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남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자,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왕이 된 것은 요담이었습니다. 근데 요담은 아버지가 750년경에 이미 나병 발생했기 때문에 750년부터 사실상 왕으로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섭정 기간이었던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통치를 시작한 거는 10년 후였던 740년에 이제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요담은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왔던 것들. 뭐 섭정이니까 아버지가 역시 살아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뭔가를 막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겠죠. 뭐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 성전을 증축하고 아버지 때에 막 여러 가지 일들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의 요새들을 세움으로써 방비를 튼튼히 했죠. 그 성경 역대하 27장 3절 4절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이제 국방 강화 쪽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뭐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 건축하고 요새 건축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시기에 그 어떤 불안정했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방위를 튼튼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독 통치를 시작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2년 후였던 738년 요담은 요단강 동쪽 암몬족을 공격을 합니다. 요단강 동쪽의 주요 민족들이 여기 모압이 있고요. 암몬이 있고 저기 북쪽에 아람이 있죠. 이 암몬을 전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는 어떤 뭐 세력 확장 뭐 그게 가장 컸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북부 쪽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움직임이냐? 아시리아가 이 지역에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공격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자주 취했던 방식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대동맹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 갑자기 남북 왕국이 서로 혼인 동맹을 맺죠. 그 이유가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처럼 큰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 오면 뭐 이런 작은 나라들은 연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아마 그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심 세력은 북부 왕국과 그리고 아람족이었던 것 같아요. 북부 왕국과 아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뭐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그리고 남쪽의 에돔, 저기 북쪽에 뭐 페니키아 세력까지 여러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내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부 왕국을 통일했던 베가는 므나헴 정권과 다르게 아시리아에 조공바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 모양이 형성이 되면 요담도 여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아마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뭐 회의도 많이 했었고 신하들과 여러 가지 토론도 했었겠죠. 근데 요담은 이번에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전에 얘도 있었잖아요. 여호사밧 때 그 동맹에 참여하고 나서 왕국이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던 세력 가운데 하나가 성전 세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성전 세력들은 요담 곁에서 이런 동맹들 이방인들과의 동맹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 강력하게 조언, 반강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자 요담이 이런 동맹이 서로 먼저 힘을 완전히 합치기 이전 아마 선제적인 조치로 암몬을 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이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그 남쪽의 에돔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들과도 연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암몬이 장하게 되면 그 바로 북쪽에 있는 모압이나 남쪽의 에돔이 뭔가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자 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자 했던 북부 왕국과 아람 쪽에서 '아 저 유다 왕국 남쪽에 나 저 남부 왕국을 손봐야겠다. 먼저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난 건 언제였냐?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스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하스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길게 그 교재에도 나오죠. 자 교재 46 페이지에 보시면 큰 박스가 이렇게 있고 그 박스 안에 설명이 길게 있습니다. 제가 글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껄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성경 안에서도 그 힌트가 살짝살짝 엿보입니다. 물론 그냥 성경 쭉 읽어 나가신 분들은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됐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서로 좀 모순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이상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요담은 750 년부터 735 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근데 730 년, 50 년은 섭정 기간인 거고 실제로 단독 통치를 한 것은 740 년에서 735 년까지죠. 아무튼 이렇게 15 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된 것은 언제냐면 아하스는 715 년까지 왕위에 있었어요. 715 년까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 735 년부터 5 년까지가 요담의 통치였으니까 아하스는 735 년부터 왕이었나? 그러면 그의 통치 기간은 20 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그의 통치가 20 년이 아니라 16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년. 그러면 그가 실제로 왕이 된 건 735 년부터가 아니라 아마도 732 년부터 715 년까지 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담이 735 년까지 왕이었고 아하스가 732 년부터 왕이었다면 735 년에서 732 년까지의 이 3년 동안 이 3년 동안의 기간이 비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의 통치 기간 공식적인 재위 기간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요담의 재위 기간도 아하스의 재위 기간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열왕기하 15장 33절을 보면 요담이 1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년 동안 15년인데 15년인데 16년? 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기에 남쪽 왕국도 북쪽처럼 그 이전까지는 남쪽 왕국은 왕이 되면 그 해는 즉위년하고 그다음 해부터 왕이 된 지 1 년, 2년 그렇게 셌어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남쪽 왕국의 왕을 세는 방식도 재위 기간을 세우는 방식도 왕이 되면 바로 1 년을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나이처럼. 그래서 16 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15 년을 다스렸는데요. 아무튼 거기를 보면 실제로 요담은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30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 뭐냐면 요담 20년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요담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요담 20년째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요담 20년 그러니까 732 년까지 요담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식적인 통치는 그 3년 전에 끝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물러났는데 3년 더 최소한 살아 있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거기 보시면 732 년에 왕위에 오른 북부 왕국의 호세아가 732 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호세아의 대조 연대로 남북 아하스의 12년 아하스 12년에 북부 왕국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732 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왜 기록에는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다라고 나왔을까요? 아하스가 실제로 왕이 된 건 732 년이니까 북부 왕국의 호세아와 남쪽의 아하스는 같은 해에 732년에
통치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건 요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744년에 아하스가 공동 통치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자다 얘가."라고 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는 계산해 보면 8 살입니다. 744년에 이미. 근데 이때는 왕이 계승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치 연대로 들어가진 않죠. 근데 요 기록을 바탕으로 호세아가 732 년에 왕이 됐으니까 아하스 12 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요 기록 때문에. 왜 그랬느냐? 요담이 이 당시에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고 여기저기 막 쑥대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후계 구도를 조금 정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만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요. 자, 그런데 9년 후인 735 년에 요담이 퇴위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744 년에 아하스가 공동 왕위 계승권자, 왕위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공격해 오면서 어떤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자기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왕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담에게 뭐 아들이 아하스만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744 년에 아하스가 왕위 계승자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12년 후인 732년 호세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걸 성경은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다라고 쓴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32년에 공식적으로 둘 다 왕이 됐던 거죠. 그리고 8년 후인 735년에 요담이 퇴위를 합니다.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공식적으로 아하스가 통치를 한 건 732년에 아하스가 공식 즉위를 한 거죠. 그럼 왜 요담이 살아있는 채로 퇴위를 했고 아하스는 바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3년 후에야 공식적으로 즉위를 했을까? 그러니까 요담의 퇴위 과정에 뭔가 부적절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면 요담은 아시리아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북부왕국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과의 동맹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자 아마도 이 남부왕국의 친아시리아 세력, 아시리아에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아시리아는 대국인데 아시리아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끝장이다. 아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담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왕위에 옹립한 것이 아하스였는데 이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 노릇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왕이 계승자니까 요담이 퇴위하면 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즉위하지는 못했던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는 눈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던 세력 아마도 성전 세력이겠죠. 그런 세력들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즉위는 3년 후로 좀 미추지 늦췄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버지를 밀어내고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1절과 2절인데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라고 되어 있죠. 아하스는 통치자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정책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하스 아버지 요담 같은 경우는 성전의 윗문을 수리하고 하면서 어떤 방비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쪽의 성격이었다면 아하스는 주변의 이방 종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차이는 외교 정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담의 경우에는 일종의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북부 왕국의 베가나 아람족, 르신 그리고 그 외에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또 블레셋도 있겠죠. 페니키아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연합을 형성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을 때 요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아시리아 편에 서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조치들을 하면서 앞서 봤던 것처럼 국방을 강화하고 뭐 요새를 새로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좀 더 강화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 어떤 독자적인 활로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면 아하스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확실한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죠. 그래서 어 이들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피고 있을 때 아하스는 혼자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당연히 아하스의 이런 조치는 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나라들로부터 강력한 견제 내지는 위협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재 47 페이지 보시면요. 이사야 7장 인용하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5 절 6절 보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어디예요? 유다 왕국. 그러니까 남부 왕국이 혼자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는 나머지 나라들과 발을 맞추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한 곳 그 유다 왕국의 왕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다브엘의 아들이라는 인물로 그 왕을 바꿔서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으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아시리아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28장이나 아니면 열왕기 등을 보면은 이 시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시기 이 유다 왕국, 남부 왕국의 주변국들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왔는지가 알 수 있는데요. 차례차례 보면 먼저 북부 왕국 이스라엘은 공격을 해서 12만 명을 전사시켰습니다. 병사가 12만 명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손실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실인데 고대에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가 마세아라는 이름의 왕자가 전사했습니다. 신하들도 역시 많이 죽었죠. 뿐만 아니라 12만 명을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됐어요. 이게 북부왕국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이죠. 아람족은 어땠습니까? 르신이 이끄는 아람족은 엘랏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엘랏은 어디입니까? 기억나시죠? 그 남쪽에 에시온게벨이라고 부르는 홍해로 빠지는 항구 도시, 그 옆에 새로 건설한 신항구였죠. 그곳을 빼앗겼다라는 건 남부왕국에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족은 공격을 올라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블레셋 같은 경우도 유다의 여러 그 성읍들을 정복했다라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방팔방이 이 남부왕국을 공격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 아하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기록을 보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왕실의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왕실의 피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왕궁에 되게 자주 출입합니다. 왕궁을 무슨 집 드나들듯이 쉽게 왔다 갔다 해요. 아마도 그 출생과 관련해서 혈통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이사야가 그의 아들인 스알야숲과 함께 왕궁을 방문해서 아하스에게 힘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이 그 구절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미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부왕국 사람이었는데 북부왕국으로 올라가서 북부왕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 특히 남부왕국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을 썼던 인물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성경을 쓰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뎃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뎃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오뎃은 어디 나오냐면 아까 북부왕국이 12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 끌려온 포로 12만 명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오뎃이 나서서 "왜 너는 네 형제를 끌고 와서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돌려보내라."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12만 명을 돌려보냈다는 거죠. 물론 그 12만 명을 돌려보냈던 것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냈을 수도 있지만 이 다가오는 이 12만 명이라는 포로를 그 안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로라는 게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먹을 것 제공해 주고 살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뭔가를 추가로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포로도 아니고 남부 왕국의 포로를 끌고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마 북부 내에서도 반발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댓이 그런 북부 내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반발을 대표하던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댓도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하나였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하스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스는 처음부터 친아시리아파였고 요담을 축출했던 데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죠.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교재 48페이지 보시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찾아보시면 사람을 보내서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죠. 그런 조치들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군대를 돌려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스의 요청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서쪽 시리아와 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아시리아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가 이 시기에 반아시리아 동맹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아주 깡그리 날려버립니다. 먼저 아람. 이 아람족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르신이 아람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 뒤로는 아람족들 사이에 아예 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인근에 뭐 따로 언급되지 않았던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반아시리아 편에 섰던 민족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속주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할로 다스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또 이 이스라엘 쪽, 베가가 다스리던 북부 왕국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데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제가 써놓지는 않았네요. 역대상 5장 26절이나 열왕기하 15장 29절 보면은 먼저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은 이때 당시 여러 도시들이 함락이 됐습니다. 북부 왕국의 여러 도시들이 함락이 됐어요. 뭐 이온이라든지 마아가, 야노아 뭐 다 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여러 개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북부 왕국도 멸망을 시키러 와야죠. 왜냐면 나머지 다 멸망했으니까. 이제 남은 나라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북부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라는 인물 때문이었죠. 이때 당시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 호세아는 아닙니다. 그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데요. 이 호세아는 아시리아에게 납작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기로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다른 나라들처럼 아마 북부 왕국도 이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을 텐데 호세아가 나타나서 반아시리아파의 거두였던 지도자였던 베가를 죽이고 적극적으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복속하기로 맹세를 함으로써 북부 왕국의 멸망을 늦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48쪽 열왕기하 17장 1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라고 몇 군데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 그럼 남쪽에 아하스가 이미
12년 동안이나 왕 노릇하고 있을 때 호세아가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12년은 어 아하스가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른 그 해가 아니고 아마도 왕위 계승자로 인정되었던 그때부터 세서 12년입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BC 732년인데 이 732년은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해이기도 하고 아하스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해이기도 해요. 같은 해에 왕위에 올랐어요. 물론 아하스는 그 이전에 한 3년여 동안 아버지가 퇴위한 이후에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딱 본격적으로 왕이 된 건 딱 이때 같은 해에 왕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살마네셀은 아까 봤던 것처럼 티글랏빌레셀의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냈던 아들이 이때 와가지고 그를 아수르 왕이라고 그냥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왕의 계승권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호세아가 나타나서 북부왕국의 멸망을 늦춥니다. 예, 늦춥니다. 근데 이게 호세아가 본심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호세아가 이번에 지금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북부왕국의 멸망은 간신히 막을 수 있었지만 북부왕국의 국운이 더 이상 길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쪽에 그럼 아하스는 어떻게 살았느냐? 아하스가 이 시기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더 아시리아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조금 더 아시리아에게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리아가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북부왕국뿐만 아니라 남부왕국도 적지 않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하스도 겨우 왕위나 유지하고 있었지 크게 좋을 것도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이때 성경 기록을 보면 아시리아식 종교 의식을 전격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시리아식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 일도 저지르죠.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가 볼 때 이 남부 왕국이 망했던 중요한 이유를 제공했던 두 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이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의 손자인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왕국을 멸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는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이 아하스는 그 정도로 딱히 성전 세력이나 선지자 세력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이 시기에 아시리아에게 납작 엎드림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 주변국들이 다 멸망하고 독립을 상실하고 있을 때 남부왕국의 아하스, 북부왕국의 호세아는 나라는 지킬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페이지면 마지막에 남부왕국 연대표 한번 보시죠. 오늘 좀 복잡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만 읽으시면 이 그림이 입체적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750년에 요담이 섭정을 시작했고 740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하죠. 근데 그 40년은 어떤 해냐면 북부왕국의 베가가 북부왕국을 재통일했던 그런 해가 40년입니다. 요담은 2년 후에 암몬을 공략하죠. 하지만 3년 후에 전격적으로 퇴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통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퇴위를 해요. 이때 아마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하스의 공식적인 즉위는 732년입니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럼 이게 3년 동안은 비공식적인 통치자로 아하스가 위치를 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아하스의 나이가 이 시기에 10대였기 때문에 직접 아하스가 이것들을 계획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친아시리아파 신하들의 주도로 왕위 계승권자인 아하스를 세워두고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요담이 퇴위한 지 1년 후인 734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에서 남부왕국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시리아가 침범을 했고요. 호세아가 즉위하면서 북부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